가까워서 좀 부담스럽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지금 바이오민내공학과 박사과정 이제 마지막 학기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재훈 원장님과는 박사과정 이제 같이 하는 기간 동안에 좀 연구도 많이 같이 하고, 네, 그리고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이제 제가 뭐 키스트에서 뇌파 분석해서 딥러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성균관대학교의 어떤 그 심리학과 쪽에서 이제 설문지를 하면서 이제 단순 설문으로는 어려우니까 뇌파에 대해서 좀 연구를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케이스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인포리어스 같은 어떤 회사 자체에서 어떤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하려고 할 때 저한테 와서 세미나를 이제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가서 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좀 그런 발표를 했던 내용들을 이제 좀 모았고요. 그리고 좀 약간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뇌파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뇌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컴플렉스하다,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이 뇌만큼 복잡한 게 있을까라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뇌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 신경세포들이 10의 11승계가 있고 얘들이 10의 14승계에 서로 간의 연결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한 종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학명이 예쁜 꼬마 선충이에요. 예쁜이라는 말은 어디도 없는데 이제 이름이 예쁜 꼬마 선충으로 학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길이가 1mm밖에 안 돼요. 1mm밖에 안 되는데 브레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런 뇌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는 저희 보셨죠? 10의 11승계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한 300개? 300개 정도 있어요, 뉴런들이. 그리고 10의 14승계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2990개 정도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시냅스의 개수들을 일일이 다 센 거고, 그냥 서로 간에 연결이 있다라는 걸로만 카운팅을 했을 때는 한 2990개 정도, 30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00개, 3000개 연결만 시켜도 저희들이 이렇게 보기 어려운 그림이 나오죠. 제가 이걸 최대한 보기 쉽게 그리려고 원형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머리 쪽부터 꼬리 쪽까지 뇌세포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빨간색이 센서리 뉴런이고 녹색이 인터뉴런이고 모토뉴런 쪽이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크게 세 그룹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정말 제가 보기 좋게 들어오는 인풋 아웃풋 시냅스의 웨이트까지 이제 다 계산을 해서 그랬는데도 사실 보면은 이제 무슨 내용이 보기가 어렵죠.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300개, 3000개인 거고요. 저희가 아까 보시던 것처럼 사람의 뇌는 10의 12승의 뉴런들이 10의 14승계의 커넥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제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86빌리언 뉴런들이 저희에게 있고, 이거를 풀어보면은 지구를 이렇게 4바퀴 정도 감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머리에서 이렇게 하나씩 뽑아다가 촘촘히 연결하면은 지구를 4바퀴 이렇게 감을 수 있는 시냅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가 이제 생긴 그렇게 많은 뉴런과 시냅스들이 이루어서 만든 뇌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보고 싶은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에 우리가 뇌에서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다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저도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뇌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역추적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 인간이 지금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우리가 한번 봐보자 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이죠. 사람의 뇌를 이렇게 복잡한데 이제 크게 연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트럭처 자체를 보는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펑션으로 관련돼서 얘가 어떠한 기능을 감당하는지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많이 찍죠. MRI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관절이 아프실 때도 MRI 찍어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 뭐 뇌에 문제가 있을 때도 사실 MRI를 찍어서 스트럭처가 어떻게 바뀌는지 봅니다. 그래서 스트럭처가 바뀌었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뇌 종양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뇌 사진을 찍다 보면 혹 같은 게 발견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조상으로 봤을 때 뇌에 이런 변화가 생겼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아갈 수 있고, 네, 알코올 중독자들의 뇌는 여기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 여기 사이사이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 이런 틈들이 훨씬 더 넓어져서 어떤 과학자의 표현에 가면 이렇게 뇌가 브레인이 사과처럼 이렇게 섬에 둥둥 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머리에 떠 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오늘 저희들이 볼 쪽인데 펑션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크게 이미지랑 관련이 되어 있고 이쪽은 주로 이제 시그널, 뇌에서 나오는 시그널 중심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은 거는 뇌파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뇌에서 시그널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자. 그게 이제 핵심인 것이죠. 네,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왜 뇌파를 사용하느냐, 뇌파의 장점이 무엇이냐. 근데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일단은 사람의 머릿속으로 뚫고 들어가지는 않죠. 저희가 지금 마비 환자들, 그러니까 뇌파를 가지고 하는 것 중에 마비 환자들이 의식을 했을 때 이 로봇 팔이 움직이는 걸 해보려고 할 때도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사람의 이제 머리를 열고 그런 그 다른 수술을 할 때 그 칩 같은 거를 심어 넣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모터코텍스 쪽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뽑아다가 로봇 팔을 움직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사람의 머리 두뇌골을 연다라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넌 인베이시브하다는 말은 그냥 겉에서 우리들이 사람의 그 머리에서 바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템포럴 레졸루션이 좋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혹시 MRI나 fMRI 찍어보신 분 있으면 그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죠. 이게 하얀색 기계로 이렇게 쓱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 하루 지내라고 하시면 못 지내시겠죠. 하루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희가 길게는 2, 3일 정도, 그리고 가장 길게 찍었을 때 짧게는 굉장히 작은 밀리세컨드 정도로 뇌파는 그런 시그널들을 잡아낼 수 있고요. 뇌영상 장비들을 통해서 얻는 것들은 빠르면 0.5초, 제일 빨리 이제 측정했을 때 보통 통상 1초에서 2초 사이에 한 이미지씩 이렇게 찍어내서 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뇌파 시그널을 보시면 알겠지만 1초 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1초를 잡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내용을 실상은 보여줄 수는 없는 편이죠. 그래서 템포럴 레졸루션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은 얘가 짧은 시간에 뇌가 움직이는 모습을 잘 반영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파셜 프리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간적인 제약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fMRI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MEG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룸 자체가 다 외부에서 오는 자기장과 전혀 차단될 수 있도록 다 차단막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뇌파는 좀 그런 장소적인 제약이 조금 덜한 편이죠. 그리고 제일 많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인익스펜시브하다. 장비 자체가 크게 비싸지 않다라는 얘기가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파를 찍어서 선으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증상이 보이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MRI를 찍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들 그냥 당장 MRI를 찍어보셔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냥 가서 또 왔더니 또 무조건 찍어보라, 약간 이런 느낌과 실제로 저희들이 하나의 저렴하지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환자들에게 이런 것에 저희들이 좀 이상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 보다 좀 더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접근해 볼 수 있고요. 이제 사일렌트합니다. 여러분들 그 MRI 찍어보시면 기계에서 막 소리 나는 거 들으셨죠? 근데 뇌파 장비 자체가 이제 소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이런 청각 테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고요. 여기 디스어드밴티지라고 보면은 스파셜 레졸루션이 좀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뇌파 자체가 이렇게 시그널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뇌 안에서 일어나는 구조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두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기 신호들을 측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뇌파 하는데 뇌파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잠깐 보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죠. 또 다른 회사에서 오신 분들은 또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좀 자세히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0의 11승계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뉴런이라는 거는 그게 이제 세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신호를 받고, 그렇죠? 신호를 받는 부분과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작동하겠어 라고 결정을 내리면 이제 신호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신호가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럼 얘가 이제 판단을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작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근데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저희가 비가 많이 오면 댐문을 열어서 이제 방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정 수위가 돼서 아 이제 댐문을 열어서 방류를 해야 돼 라는 느낌이 딱 나오면은 얘가 이제 다음 신호를 다른 이론들한테 딱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물줄기가 계속 점점 늘어나서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의 뇌세포가 주는 신호들이 다른 뇌세포들에게 또 이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쪽에서 다시 이렇게 신호를 받고 이제 이쪽에서 다시 신호를 주겠죠. 이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신호를 주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럼 내가 친구한테 연락을 할 것인가? 옆 친구한테 이제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연락해주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저희가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 거는 이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시냅스라고 하면 케미컬 시냅스를 가지고 저희들이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시냅스를 보면은 이제 케미컬 시냅스라는 게 있고 갭 정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갭 정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보시면은 이렇게 채널들이 있는데 채널들이 오픈되고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이쪽 뉴런에 있던 그 신경 물질들이 바로 이 아래로 내려가서 다음 물질들한테 신호를 줍니다. 그러니까 얘의 특징이 뭐냐면 전기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좀 빠른 느낌이죠. 그래서 200 나노세컨드까지 얘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가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개입이 좀 있죠. 이 상태로 이제 무엇인가가 빠져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케미컬 시냅스예요. 얘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하나의 끝에서 다른 뉴런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끝에서 다른 뉴런의 이쪽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들이 이 베지클이라는 공에서부터 뉴런 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을 하나씩 던져줘요. 그럼 여기 이제 리셉터가 있으니까 공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약간 고속도로 느낌이죠. 문 열었으니까 일단 달리시면 되고, 여기는 투수가 공을 던지면 포수가 하나씩 캐치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얘들은 속도는 좀 느린데 느낌이 이렇게 쫙 뿌리는 느낌이잖아요. 파종하는 느낌입니다. 뿌리는 느낌이라서 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되게 신호가 잘 이렇게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되게 빠른 속도로 신호를 주는 거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얘들은 이제 되게 신호를 널리 퍼뜨려주는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카톡을 했는데 한 사람한테 그냥 카톡을 딱 보내는 거랑 카톡이 답답해 전화를 하겠어. 그래서 전화를 하는 느낌이고, 얘는 뭐냐면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하나 보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 명이 한 번에 읽을 수 있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여기가 뇌세포 그 뉴런 하나의 안쪽 부분이면 여기가 이제 바깥쪽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뇌라는 구조 안에 이게 이렇게 떠 있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긴 하지만 얘들이 이렇게 약간 밖에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탐침봉이 있는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전류가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라운드랑 여기 안쪽의 전류값이 어떻게 다르느냐라는 거죠. 여기는 얘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는 측정할 수가 없어서 이 탐침봉을 이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뉴런과 뉴런 바깥은 사실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아까 제가 온오프라고 말씀드렸죠. 인풋이 들어오면 신호를 보낼까 말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특정한 값을 이제 스레시홀드라고 하는데 특정한 값을 오버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댐문을 열어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확 흘러가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댐문을 열기 위한 특정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안 넘으면 그냥 계속 이 상태로 내가 이렇게 안에서 이 전위가 계속 움직이고 외부로부터 신호를 많이 받아가지고 뉴런 트랜스미터들이 이렇게 약간 양극 음극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자의 전위가 있어서 그 볼티지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특정한 부분 이상 올라가서 아 내가 지금 작동해야 될 시간이야 라고 느끼는 순간 이 액션 포텐셜이라는 게 이렇게 딱 만들어져요. 사람들이 이제 가장 착각하는 건 뭐냐면 뇌파를 찍으면은
뇌세포 안에서 이런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모아서 측정하는 게 뇌파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크게 착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뇌세포랑 바깥은 고립되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어떤 걸로 고립되어 있냐? 멤브레인이라는 벽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통하지 않죠. 그러면 저희들이 결국 측정하게 되는 거는 뇌세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은 저희는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트리거 시그널이 오고 인포메이션을 보내야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과연 이 분리되어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곳에서 나오는 뇌파 신호가 우리가 측정하는 것과 똑같이 될 것인가라는 게 일단은 이제 미지수인 거죠. 자, 지금 뇌파가 뭔지도 설명을 하는데 지금 계속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아래서부터 지금 쭉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제가 게이트가 열리면은 뉴로 트랜스미터들이 움직인다고 했고 여기도 베지클들이 열리면서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이죠. 뉴로 트랜스미터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갭 정션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안에 이렇게 틈들이 있죠. 틈들이 있어서 뉴로 트랜스미터가 움직이고 이 옆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도 채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뇌의 바깥 부분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면 다시 안으로 가져오기도 하거나 여기 안에가 너무 높은 농도가 되어 있으면 다시 밖으로 내보내주기도 하거나 그런 더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깥쪽에서 측정을 해도 안에서 대충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일치게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뇌파라는 것은 뇌 세포 안에서 얘가 액션 포텐셜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판단하기보다는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기 전후의 과정들 때문에 발생하는 뉴로 트랜스미터들의 이동 때문에 전이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계속 이렇게 더해져서 저희들이 두피에서 도대체 뇌에서 전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측정하느냐 그 부분을 나타내주는 게 EEG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문 용어로 보면은 이제 피라미달 뉴런이라고 하죠. 그렇게 약간 피라미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이 뉴런들이 덴드라이트나 이런 시냅스 쪽, 그 엑손 쪽에서 이제 이렇게 가죠. 시냅틱 익사이테이션,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을 막 주고받으면서 발생하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전이차를 우리가 한번 측정해보고 싶다. 이게 이제 뇌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2승계가 저희 머릿속에서 열심히 작동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브레인의 일렉트리컬 액티비티라는 거죠. 그리고 인세팔로라는 거는 이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신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램은 저희가 아는 이제 그래피라는 거죠. 그래서 EEG라는 것의 약자는 뭐냐면 머리로부터 방출되는 브레인의 정기적인 일렉트릭 액티비티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봐보겠다라는 게 이제 뇌파입니다. 이제 처음에 했던 얘기가 이제 좀 연결이 되시죠. 우리가 도대체 이렇게 복잡한 뇌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뇌세포가 작동하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그 전이의 변화를 이제 측정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개에서 개나 이런 영장류에서 먼저 이렇게 뇌파라는 게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1920년대 정도에 이렇게 뇌파를 찍어간다. 이런 식으로 신호가 나온다. 자, 그래서 제가 사람이 있으면 뇌파를 이제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제가 자세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한 여기에 이제 젤 같은 거를 해서 물 같은 거 좀 약간 얘가 접게 돼요. 약간 축축해지죠. 그러면 사실 젖은 손으로 코드 만지지 말라라고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왜 젖은 손으로 코드를 만지면 안 돼요? 전기가 나한테도 통하니까. 그래서 젖었기 때문에 얘가 잘 되는 것은 전기가 잘 통한다는 거예요. 좀 더 잘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고 여기는 이제 약간 드라이인데 대신 훨씬 사용이 좀 간편하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저희들이 나중에 스터디를 해서 볼 거니까 그냥 이렇게 측정하는구나, 이런 장비로 측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캡 같은 거를 써서 측정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편하게 찍는 장비고 좀 더 편하게 찍는 장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대신 얘는 줄 수 있는 정보가 되게 적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64채널 센서인데
보기 약간 귀괴하지만 이런 장비들을 차면은 또 신호를 잘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캘리포니아 생명공학과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조용한 걸로 봐서는 왠지 망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이어이지라는 건데요. 그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으면은 귀 안에서 템포럴 에리어 쪽에서 나오는 뇌파를 이렇게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뇌파 측정 센서를 이어폰 안에 집어넣으면 사실 간단하겠죠. 이런 쪽으로 지금 연구를 좀 해보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이 나오진 않았고 논문 한 3편 정도 거의 약간 좀 따끈따끈하고 시작하는 분야인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해주겠어 이제 이런 거를 지금 저희들이 퀄리티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저희들이 이제 펑션을 보는 거는 시그널이다 라고 얘기해서 타임 시리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돌이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뇌파 채널들에 따라서 이게 각 시간별로 이렇게 숫자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봐야겠죠, 저희가.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한 채널에서 이제 이런 신호가 나옵니다. 뇌파 측정 장비로 저희가 한 구역의 뇌에 대해서 정보를 측정하게 되면은 이런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뇌파에서 이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거는 샘플링 프리퀀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뇌파를 찍을 때 1초에 몇 번 정도 그 값을 가지고 올 것인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기 사인 함수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인 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이런 함수죠. 그죠? 이제 값을 한 3배 정도 늘리고 크기를 맥시멈 값을 되게 이렇게 조금씩 가져오게 했어요. 얘는 0에서부터 3파이까지 그죠? 0에서부터 3파이까지 제가 거의 0.01씩 쪼갰고요. 얘는 0에서부터 3까지 0. 그냥 1씩 쪼갰네요. 그러니까 점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도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신호는 얘가 이렇게 된 거죠. 3배를 하면은 이 신호는 사실은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신호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이 샘플링 프리퀀시 자체를 맞추지 않으면은 원래는 뇌에서 나오는 신호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프리퀀시가 너무 낮아도 문제고 샘플링 프리퀀시가 너무 높아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논문 같은 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연구했던 것을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샘플링 프리퀀시를 몇으로 해서 분석을 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분석한 그 결과가 샘플링 뇌파의 프리퀀시의 어느 영역대에 대한 결과인가 이거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다른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이걸 충분히 노이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샘플링이 너무 많아서 노이즈처럼 보일 때가 있고 혹은 충분한 정보를 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얘가 노이즈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샘플링 프리퀀시라는 거 1초에 도대체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몇 개를 가지고 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보통 250 정도로 여러분들 이제 요즘은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찍기는 한 1000까지 찍고 다운 샘플링에서 한 250 그러니까 1초에 1000번 정도 값을 가지고 와서 한 250 예전에는 한 120, 126 이 정도, 128 정도 256, 128 이렇게 좀 나갔었는데 이제 장비가 좋아질수록 보컬이 되니까 1초에 1000번까지 값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운 샘플링에서 내려가면 한 500까지 정도 보통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퀘스천인데 이제 아까 로우 이지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이제 이게 1000Hz로 찍은 거를 제가 250Hz로 다운 샘플링해서 뇌파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 초 동안 얼마만큼 데이터를 보여주느냐가 이 그래프 형태를 굉장히 바꿔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규어를 그려낼 때도 몇 초짜리로 그림을 볼 것인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책에서 제시한 것의 X축의 모양이 어느 정도인가 그렇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같이 확인하시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은 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정보를 캐치해낼 수 있을 것인가?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신호가 막 이렇게 있고 옆에다가 랜덤으로 만들어낸 신호를 딱 놔둬도 사실 사람은 눈으로 구별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이게 뇌파다라는 분명한 정보가 있고 여기서 조금 변화가 생기는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이제 발견해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모든 사람의 환자들의 뇌파를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정보를 의미 있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량 뇌파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QEEG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 Quantitative and Electroencephalography입니다. 그래서 QEEG라는 값은 뭐냐면 제가 시간상 빨리빨리 설명드릴게요. 뇌파가 이렇게 딱 나오면은 숫자를 여기다 제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뇌파는 이 값을 가지고 있어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청군은 파란색 옷을 입고 있어. 그죠? 그러면은 파란색 옷을 입고 있으면 청군이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만 적용되냐면 운동에 안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밖에 나갔는데 파란색 옷 입었다고 청군이네 저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학교 안에 운동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메소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뇌파를 가지고 왔는데 어떠한 분석 방법을 통해서 특정한 값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 뇌파는 이 분석 방법을 통하면 이런 정도의 숫자의 값을 제시해준다. 이게 이제 정량 뇌파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값을 정량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희들이 뇌파를 찍을 때 여러 부분을 찍는 것이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의 뇌가 사실은 각 구역마다 서로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뭐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시각과 관련된 청각과 관련된 언어 중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뇌파를 찍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각 위치별로 찍어서 뇌의 어떤 영역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신호는 어떻게 바뀌더라 라는 정보가 조금 더 이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뇌파를 찍었는데 뇌파가 이런 값을 가져와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프리프론탈 같은 경우에는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좀 고도의 인지 기능과 관련되어 있죠. 고도의 인지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 발생하는 뇌의 전이를 보니까 얘가 좀 더 복잡하게 변하더라. 뭐가 약간 좀 더 상위, 하위의 인지 기능을 작용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석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위치를 잘 이렇게 정해서 뇌파를 찍어야겠죠. 그래서 그 위치를 잘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가 이런 캡이라는 장비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몇 분 더 왔나요? 아니,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QEEG라는 걸 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넘버라고 했죠. 넘버. 그러니까 숫자가 딱 나와요. 저희들한테는 보기 좋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과를 팔아요. 자, 사과가 하나에 1,000원짜리가 있고 사과가 하나에 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 사과일까요? 먹어봐야 알겠죠. 일단 5,000원짜리가 더 좋을 거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뇌파에 대해서 값을 제시해주면 이 뇌파가 이런 특징을 가질 수도 있고 저런 특징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채널을 지금 저희가 여러 개를 찍었잖아요. 그죠? 여러 영역에서 나오는 값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채널에서 나오는 어떠한 넘버가 있을 수 있고 각각의 채널 간에 그러니까 뇌의 영역 간에 서로 연결이 돼서 작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채널에 대해서 값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뇌파를 보면은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파가 있고 여러분들 뭐 하면은 뭐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다 아시죠? 이런 게 있습니다. 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라는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신호를 봤는데 저희들이 정보를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신호를 처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신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신호가 있냐? 리니어한 프로퍼티를 가지는 신호가 있고 넌 리니어한 프로퍼티를 가지는 신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프리프로세싱인데 신호를 저희가 얻게 되면 이 신호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전처리 과정이 필요해요. 밴드패스 같은 걸 해서 필요한 구간 안에 값들만 가지고 온다거나 그리고 노이즈 같은 거를 제거해서 얘들이 좀 더 가지고 있는 정확한 모습을 나타낸다거나 그렇죠? 뇌파가 이렇게 있었는데 좀 더 코렉트해서 저희들이 보기 좋게 노이즈가 많이 제거된 것들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또 저희 스터디하면서 볼 거니까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리니어와 넌 리니어가 있는데 최근에 한 1980년대쯤에 최근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 시대 사람 같지만 제가 공부를 할 때 딱 시작했을 때 그때쯤에 이제 그 논문에 이렇게 써졌어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이런 연구가 되었었다. 그래서 이 비선형 연구가 진행이 돼서 뇌파 자체가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나비 효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그래서 어디선가 나비가 한번 날개짓을 했는데 그게 바다를 건너서 태풍을 만들어냈다. 거기가 모르겠어요. 말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뭐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느낌처럼 되게 조그만 변화를 줬는데 결국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거는 연쇄 작용이 있다는 거죠. 이 안에. 그러니까 앞에서 발생한 일이 뒤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이 있다. 이게 이제 뇌파 에피선형입니다. 이 부분을 왜 설명해 드리냐면 자 같이 좀 볼게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좀 잊어버리셔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뇌파가 처음이신 분들은 뇌파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되게 다양한 계층의 그룹들과 같이 좀 이렇게 베이스가 좀 다르신 분들과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좀 이렇게 다르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디터미니스틱과 스토캐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형과 비선형이 있죠.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서 영향을 주는 게 뒤에도 영향을 준다. 이거는 선형이고 비선형이다. 자, 선형이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되게 쉽습니다. 함수가 나와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설명을 쉽게 해줄게요. F는 X예요. Y는 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직선의 그래프가 딱 나오겠죠. 자, 죄송해요. 수학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F에다가 2하고 3을 넣었어요. 그러면 Y는 뭐가 나와요? 2하고 3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5를 넣어도 어차피 Y는 X니까 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값을 다르게 집어 넣어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 얘들이 더한 값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어떤 개념. 그러니까 얘들이 선형이다라는 느낌인 거죠. 직선이다라는 느낌이고 또 하나는 들어가는 인풋에다가 몇 배를 내가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함수의 아웃풋에다가 몇 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값을 나타낸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쉬운 얘기는 뭐냐면 신호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큰 변화 없이, 특징인 변화 없이. 그리고 신호를 그려보니까 얘는 직선이다. 이게 이제 리니어 프로퍼티고 비선형이 됐을 때 이제 비선형이 되면은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앞에 거가 뒤에 거에 영향을 준다고 했죠. 앞에 있는 모습과 뒤에 있는 모습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뇌파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어떠한 스페이스상의 이게 모양을 그려냅니다. 어떻게 그려내냐면 특정한 간격을 놓고 하나씩 이렇게 값을 뽑아요. 제가 X축, Y축, Z축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제가 3차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X축 정보, Y축 정보, Z축 정보. 값을 사실 따져보면은 얘는 N일 때랑 일정한 특정 시간이 지났을 때 타우만큼 또 2타우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2타우가 지났을 때의 시간만큼의 이 값들을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려나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해석하는 게 이제 비선형 동력학의 물리학과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자, 그냥 쉽게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한 점이 이 안에서 시간이 지날 때 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가 그걸 가지고 이제 뇌파가 얼마나 복잡한가 일레귤러한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이제 비선형 분석 방법이죠. 그래서 기존에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리니어 방법들을 이용한 방법이고 이제 비선형 방법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히만 하고 넘어갈 텐데 필요하시면은 또 이제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를 좀 앞으로 좀 쉬운 얘기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뇌파를 찍었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숫자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나의 채널에서 찍으면은 이제 하나의 값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파워 스펙트럼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값들이 있습니다. 선형, 비선형 값들을 제가 다 분석 방법들을 대충 적어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보는 델타, 세타, 알파, 베타는 이 하나에 사실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도 너무 많은 정보를 주고 내가 너무 많이 사람들이 사용했고 그동안 너무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이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보고 싶다 할 때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멀티 채널이라는 거는 이렇게 값을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스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있는데 두피에서 찍었지만 이거를 신호를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뇌 안에 어떤 영역에서 얘가 발생했을까라고 역추적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제약적이지만 현재 기술로 이 정도는 그래도 받아들여주겠다.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로레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각인을 시켜드리면 QEG 정량 뇌파라는 거는 뇌파의 시그널이 나오는데 우리가 숫자로 바꿔서 좀 알기 쉽게 봐보자라는 것이죠. 자, 하나의 채널에서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16개의 채널을 제가 이렇게 뇌파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각 점 하나마다 아까 보셨던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분석 방법을 써서 16개의 값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그 16개의 값을 테이블로 쫙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등고선 맵을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좀 더 진하니까 값이 높고 이쪽 부분은 좀 더 값이 낮고 이쪽 부분은 상당히 값이 높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거 그레이데이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굉장히 값이 어두워지는 쪽인데 사실은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 사람이 술을 먹었을 때 이쪽 부분에 값들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술을 마시고 나면 이제 운전 같은 거 할 때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뭐 이런 연구 결과는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결과들을 논문으로 많이 제시하고 있지만 네, 벌금 때문에 안 하시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이제 대리운전이 있어가지고 많이 넘어가는 추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값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 하나의 채널당 하나의 값들이 나오는 거죠. 영역마다 서로 다른 거. 제가 방금 뭐라고 자연스럽게 설명해 드렸냐면 이쪽이 시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려질 거다라고 되게 자연스럽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어떠한 영역에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느냐에 대한 정보가 저희들이 이 뇌의 어떤 영역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와 연관지어서 값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멀티 채널로 가게 되면 이제 채널이 16x16 채널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값들은 빠지게 되는 값들을 이제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디렉셔널리티가 되게 중요한데 디렉션이 있으면 이 값과 이 값은 다르고 디렉션이 없으면 이 값과 이 값은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같은 값을 나타냈어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코헤런스라는 분석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방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A가 B에게 주는 영향력은 B가 A에게 주는 영향력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 2번이라고 해봅시다. 여기도 2번이죠. 그러니까 2번 채널이 2번 채널에게 주는 영향력은 2번 채널이 2번 채널이 1번 채널에게서부터 받는 영향력과 같다라는 거죠. 여기가 1번이니까. 보통 신호를 여기서부터 주고 여기서 받고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호를 표시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 좀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얘는 디렉션이 있는 경우인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과만 화살표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신호 시그널이 여기서 나오는 신호 시그널에게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얘가 올라가면은 여기는 좀 내려가는 경향을 보인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김한일 선생님과 30분 정도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같이 고민했던 그림인데 봐보세요. 2번 여기가 2번 채널 잡으면 값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죠? 나머지 채널들에 대한 값이 이렇게 쭉 제시되어 있는데 제가 좀 더 보기 편하게 이 사람들이 되게 머리 좋게 이것들을 그려냈구나라는 걸 알아내는데 이 2번이라는 신호가 나머지 채널들과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는가 정보를 이렇게 분포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있는 한 줄의 정보가 여기에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원래는 제가 처음에 뭘 보여드렸어요? 그냥 하나의 뇌파 채널이 가지고 있는 값들이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여기서는 뇌파가 서로 간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받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에 이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약 조건은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으면 이 채널이 다시 이 채널한테 주는 정보가 또 바뀌겠죠. 두 개를 그려내면 되긴 해요, 사실. 하나는 이 채널이 다른 채널들에게 주는 정보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내고 또 한쪽의 그림에서는 이 채널이 다른 채널로부터 받는 정보에 대한 그림을 두 개를 그래서 제시해주면은 현재 이 전체적인 그래프를 다 그려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런 하나의 그래프로 이런 값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방향성이 없는 방법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네. 그러니까 이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타임커니에서는 채널별로 어떤 시그널과 파워 스펙트럼이 나오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걸 피처를 통해서 뭐 지름 진화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상대적인 어떤 렐러티브 값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어떤 피처를 얻을 수 있는지. 상대적인 렐러티브 피처 값이 아니라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뇌파를 가지고 진단을 한다거나 뭐 어떤 특징을 잡아낸다라는 거의 과정이 사실은 이런 과정인 거고 이 값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어떤 예를 들면 FP2와 O1의 어떤 파워 스펙트럼의 그
뺀 값이 아닌 뭐 어떤 다른 녀석. 그것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보시면 제가 지금 어떠한 분석 방법이 있다라고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고 제가 크게 말씀드린 거는 뇌파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넘버로 정량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정량을 하건 이 값은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채널에서 나오는 뇌파 저희가 16채널을 찍었지만 그냥 16개의 값이 나오는 어떤 분석 방법을 써서 16개의 특징들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고 또 이것을 각각의 신호와 신호 간의 서로의 영향력을 주고받아서 이렇게 많은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 얘를 보기 좋게 표현해주면 논문에는 보통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림이 표현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 값들이 무슨 값을 나타내냐라는 정보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은 각 메이저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가장 보셨던 아까 그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가 이런 내용이 있는 부분은 퓨리에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공학도들이 이제 잘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이게 오리지널 신호예요. 이게 오리지널 신호인데 아까 제가 선형성에 대해서 얘기드렸죠. 얘는 리니어니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서 신호를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의 핵심 원리는 뭐냐면 신호를 분리해내거나 합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신호가 뭔가요? 사인과 코사인이죠. 그렇죠? 사인과 코사인의 조합으로 이 신호를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원하는 신호고 오리지널 신호인데 사인 함수가 이렇게 있고 코사인 함수겠죠.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값들을 세 개를 A1, A2, A3를 더해보니까 이 값이 이대로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제일 위의 값이죠. 상위 값이죠. 상위 값이고 상위 값이 다 더해져서 최상위 값이 나오는 케이스인 거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들은 줄어들어서 가장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나올 테고 여기서는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가니까 더해지면 사실은 조금 더 올라와 있는 값을 가지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의 신호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이렇게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애는 되게 잘게 움직이고 어떤 애는 되게 천천히 움직이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알파파와 베타파, 감마파 이런 식으로 신호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거나 아니면 천천한 형태,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파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의 뇌파를 찍었어요. 근데 알파파와 베타파와 감마파가 어떠한 값으로 나타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얘를 그 영역대, 베타의 영역대의 신호와 뭐 감마 영역대의 신호와 베타의 영역의 신호와 알파의 영역의 신호를 보면 알파파가 사실은 제일 많은 형태의 영향을 주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얘가 좀 더 이렇게 막 잘게 움직이고 있으면 뭐가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겠어요? 감마가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테이블에서 보셨던 것처럼 알파파가 높다, 베타파가 높다라는 얘기는 뇌파를 저희들이 시그널을 찍었을 때 이걸 이렇게 딱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해가지고 얘가 천천히 움직이는 파형은 이렇다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알파파가 높다라는 말을 뭐겠어요? 저희들이 명상하거나 잠자려고 할 때 이제 델타, 세타, 알파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면은 알파가 깊은 명상이니까 저희들이 되게 휴식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뇌가 어떻게 움직이고 싶겠어요? 휴식하고 싶으니까 천천히 움직이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런 신호의 특징들이 강해지니까 얘의 값이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 얘의 앰플리튜드라는 게 나와요. 그게 이제 이 A라는 값인데 그래서 이 값을 보여주면서 뇌파, 지금 당시의 뇌파에서는 느린 신호의 값이 높게 나왔습니다. 알파파의 넘버가 높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QEG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지금 명상하거나 좀 쉬고 있는 뇌의 형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이제 저희들이 제시하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 저희가 같이 좀 제일 공유하고 싶고 알고 싶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잠깐 질문 받고 넘어갈게요.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네. 그런데 가장 알아야 될 핵심은 뇌파를 찍어서 저희들이 숫자를 제시해 줄 건데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하나의 뇌파 신호가 나왔을 때 얘를 쪼개가지고 각각의 값들이 어떻게 대충 분포되더라 라는 정보를 보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프리퀀시 영역이 딱 나온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신호를 이렇게 잘게 쪼개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이렇게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 60 되면은 여기서 보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1초에 60번 정도 움직여야 되니까 많이 움직이는 거고
시간을 쭉 뇌파를 찍어보니까 값이 이 값들이 이렇게 변했더라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이 되게 값이 높죠. 여기는 낮고 점점 이 사람은 시간이 처음에는 아니다가 뭔가 좀 이렇게 좀 쉬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저희들이 좀 안정된 상태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어디서 찍었느냐 이것도 사실은 되게 영역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역이 어떻게 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정보, 그 정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조금 더 해석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신호가 뇌파를 신호를 찍었는데 왜 하나의 신호를 찍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 뭐야, 세타값, 알파값, 베타값이 많아 라는 의미는 신호를 찍었을 때에 이 신호를 분리해 보니까 이 프리쿼시 영역 내에서 값이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0.5에서 4일치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신호를 나누기 나름인데 0.5, 1, 1.5, 2 하면은 각 신호들이 이렇게 파형이 잘게 쪼개질 거잖아요. 근데 그 앰플리튜드 값을 다 모아다가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을 내서 데타라는 점유를 주는 거죠. 사실은 숫자가 좀 더 여러 개 있지만 저희들이 이 구간에서는 이 값을 대표값으로 제시합니다 라고 하나의 값을 딱 제시해 주는 거죠. 한 채널에서 에디파를 찍었습니다. 그럼 값이 몇 개가 나올까요? 지금 저희가 본 거는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5개의 값을 저희들이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16개의 채널에서 값이 몇 개가 나오겠어요? 5개씩 하니까 80개의 값을 저희들이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영역에서 80개의 값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정상인과 아니면 뭐 ADHD 환자라든지 아니면 정상인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때와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의 차이를 보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값들이 어떻게 바뀌었더라, 내가 어느 쪽에서 활발하게 움직였더라, 정상인보다 좀 더 덜 움직이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뇌가 왜 정상인과는 다를까? 그럼 도대체 정상인 뇌는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좀 해 나가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값들을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하나의 값이 있는데 뇌에다가 16개의 값을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보게 되시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델타라는 영역에서 뇌파를 하나 찍었는데 델타라는 파형을 보니까 이 채널에서 값은 이렇게 떨어져 있고 뒤쪽은 좀 올라와 있더라. 그러면은 세타 알파를 보니까 알파가 전체적으로 높은 값을 가졌네 라고 이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값이 점점 올라가죠. 프리퀀시 값이 점점 올라가서 빠른 영역. 베타2 보시면 이쪽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거면 이 사람은 사실 굉장히 어떠한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되게 고도의 인지 기능을 사실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의사결정 이 사람 아니면은 얘 자체가 굉장한 노이즈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현 선생님께서 또 이 다음에 설명해 주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저희들이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이 뒤에는 좀 편히 들으시고 또 근데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의 채널들이 값이 나왔는데 그러면 채널과 채널, 뇌의 영역과 영역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라는 걸 보고 싶을 때 이제 코어런스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논문에서 되게 많이 나오죠. 도대체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래서 correlate 되어 있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coherence라는 얘기를 쓰면서 correlate 되어 있다라는 말을 쓰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 주고 있지 않느냐의 정도를 0에서 1의 값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0에서 1의 값으로 넘버링을 해주니까 뭐겠어요? 그것도 그냥 뇌파를 정량화 시켜주는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신호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가죠. 그죠? 얘는 코릴레이션 되어 있는 거고 얘가 올라가는데 얘는 떨어져요. 근데 얘가 떨어지니까 얘는 올라가요. 사실은 딱 눈으로 보면 이게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따라가는 관계, 서로 반대되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배가 되겠죠. 얘를 더하면 0이 되겠죠. 자, 뇌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뇌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일할 때 이 친구는 같이 일해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죠. 근데 이 친구가 일할 때 얘는 반대로 일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할 때 얘는 쉬고 있는 친구가 아니라 이 친구가 일할 때 얘가 좀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얘를 억제하고 있는 애들을 억제시키고 있던 애가 이걸 풀어줘서 얘가 좀 더 잘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이해가 됐어요? 원래는 이 친구가 막고 있어서 물이 많이 이쪽에 전달이 안 됐는데
여기가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친구가 맡고 있는 힘을 이렇게 많이 뺐어요. 그럼 이쪽으로 물이 많이 가겠죠. 그럼 이 사람이 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값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지만 네거티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로 반대되는 역할로서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냥 반대일 수도 있죠. 이 사람이 오른손에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서 왼손 좀 쉬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좀 풀어주는 역할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대칭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쪽에서 하는 역할을 돕기 위해서 반대쪽에서 역으로 밀어주는 일의 확률이 좀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상관없이 이렇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너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하나의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이 저희가 봤던 그 리니어한 방법들이고 제가 아까 막 비선형 분석 방법으로 막 보여드렸죠. 그런 값들이 이제 뭐 페이지 스페이스 같은 걸 통해서 이런 형태 돌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TC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앞에 신호의 세트를 가지고 그 뒤에 신호 셋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 정보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데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제 방향성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신호예요. 코헤런스는 그냥 이제 서로의 방향성 없이 나오는 것들이고 이거는 좀 더 진부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정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 FFT를 가지고 그 베타, 세타, 베타, 감마에 대해서 정령하는 법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거는 뭐냐면 신호의 하나의 특징을 잡아요. 보시면은 이쪽에서 나오는 신호는 어때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있죠. 근데 여기는 좀 신호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신호를 기본 셋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기본 셋에서부터 얼마만큼 얘가 변화가 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숫자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이 정도가 1인데 이 정도가 0인데 여기는 값이 너무 달라. 이 구간의 값은. 그래서 얘는 굉장히 많은 뭔가 변화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값을 표시해주는 스테이셔너리티, 뇌파가 얼마나 안정적인 상태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정보도 저희들이 볼 수도 있고요. 자,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뇌파를 찍었어요. 어떠한 사람의 영역에서 뇌가 각 영역마다 어떠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나오는 뇌파를 찍어서 그 값을 의미 있는 숫자로 나타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면 뇌파를 했어요. 정신과 환자 6명에 대해서 사람의 최면을 걸고 뇌파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별표가 찍혀있는 영역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 봤을 때는 뇌파가 FP1, F7, FP2,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 앞쪽에서의 그 보시면은 알파 밴드죠. 알파를 사람이 깨어 있을 때랑 이 최면에 걸려 있을 때 어떻게 다른지를 본 거예요. 사람이 깨어 있을 때 값보다 최면에 걸렸을 때 값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알파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값인데 사람이 깨어있을 때는 좀 이 진폭 자체가 조금 적어서 이 모양이고 마치 사람이 최면에 걸리면 사람이 명상하는 것처럼 굉장히 크게 이렇게 신호가 그려진다 하는 게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값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 그림으로 보면은 FP1, FP2 사람의 머리 앞쪽 부분이 되게 높은 값을 나타내는 값을 보이겠죠. 여러분들이 뇌파를 가지고 QEEG 분석을 통해서 이런 값을 얻었습니다 라는 그림을 딱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FP1, FP2가 증가됐네. 알파파가 이 사람이 뭔가 명상을 했거나 최면에 걸렸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최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명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졸려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되게 많죠. 그러니까 아까 이재현 선생님께서 저희들이 뭐 델타 세타 값이 높아서 이런 값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로만 진단을 하기는 좀 어렵고 네트워크 상에서 무슨 일이 발생됐는지까지 다 본 다음에 의미 있는 결과를 추구해서 나타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사실 알파, 베타, 감마, 세타를 통해서 값이 변형되는 부분들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질병마다 또 다른데 어떤 질병끼리는 서로 같은 특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울이거나 병상을 하거나 비슷한 최면에 걸렸거나 비슷한 영향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환자의 데이터를 같이 보고 자료를 모으고 통계 같은 걸 같이 돌려보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걸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료와 경험과 노하우들이 이제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저희들에게 더 유리한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겠죠. 자, 또 하나는 이거 이제 사람이 어릴 때, 그죠? 막 태어났을 때, 한 살 이하일 때, 한 살 이상일 때, 성인이 됐을 때 뇌파가 어떻게 다른지 이걸 이제 비선형인 분석 방법으로 통해서 분석한 건데 복잡도가 좀 증가했다라고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람이 커가면 커갈수록 단순했던 사람의 뇌가 좀 복잡하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설명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거의 대충 끝났고 이제 그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그 정령하는 분석 방법들 중에 또 다른 이제 분석 방법들로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예요. 사실은 뇌파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제가 맨 처음에 맨 처음은 아니죠. 여기서 보여드렸던 이 하나의 점이 다른 거에 신호를 어떻게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생각하시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때 어떠한 영역들이 서로 주고받는가를 딱 한눈에 보시게 표현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뇌파 채널을 가지고 네트워크 전체를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를 로베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이 안으로 들어가서 소스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서 뇌의 영역이 어떻게 작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뇌의 연결 지도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들도 좀 있고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약간 눈만 띄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